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엽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곧바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데요. 한동훈 대표나 김건희 여사 등 예민한 정치적 현안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전체를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자,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시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인데 주요 국정과제 설명에 집중할 예정이죠. 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국정 브리핑은 이곳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정도에 걸쳐 생방송으로 연금이나 의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 가까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오늘 브리핑과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이 오늘 국정 브리핑의 열쇠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윤 대통령이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특히 연금 그리고 의료개혁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연금의 경우에는 이른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국정 브리핑에선 정부의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먼저 연금을 받을 시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청년 세대가 중장년층보다 비교적 돈을 덜 내자는 이른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적용 방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의대 증원 문제나 저출생 대응 정책 등 주요 국정 과제와 경제와 외교 안보 현안까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여 분간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는 기자회견도 열리는데요. 역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충돌하는 모습이 이어진 만큼 이른바 윤한 갈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관련 질문이 2개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라며 각각 비교적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문도 빠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이나 최근의 친일 논란, 영수회담, 총리 인선 등도 주요 질문거리인데 이들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양측의 이견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금요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을 연기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는 보도에는 공식 석상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던 대통령실. 한 대표가 SNS 글을 통해 중재안 제안 사실을 직접 밝히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공표됐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의 혼란이 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표의 중재안을 전공의들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현실성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을 연기했습니다.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석 민심을 들은 뒤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만찬 연기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코앞에 두고 나온 한 대표의 돌발 제안에 불쾌감이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보류 중지안이 대안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은 자제하며 당정 갈등엔 선을 긋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확연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등을 통해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범죄 실태와 방지 대책,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7일 SNS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고등학생 편지를 공유하며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고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정책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의료 공백 사태로 생기는 국민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차 입원 중 특위 구성을 지시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추후 회담에서도 의료 공백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올해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는 모두 196건입니다.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이 100명, 고등학생이 78명이고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전학, 고등학생은 퇴학이 최고 조치입니다. 또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일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영상 삭제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지원 요청은 모두 502건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4%가 10대 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동 청소년 신상 정보를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관을 운영해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및 계정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들이 오는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확산이 상식 수준을 넘었다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고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 협의체 구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새로 만들어진 신고 배너입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신고 전화 1377을 통해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절차도 개편해 간소화했습니다. 최근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마련한 긴급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에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6명에 불과했던 텔레그램 상시 점검 인력도 당장 2배 이상 늘리고 부처 조정을 통해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국내 협의체가 없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 개설을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을 막으려면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만큼 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많은 만큼 일선 학교에 실무자를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을 건의하고 심의 규정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잠시 뒤에 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현장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잠시 뒤면은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참석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정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그리고 유포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협의회를 조금 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을 했고요. 또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최근 정부 여당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연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고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뿌리 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앞서 SNS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고등학생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죠.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정책의 미비는 신속하게 보완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교육부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담팀을 꾸린 상황이고요. 또 가해 학생들이 이것이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이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던 시도도 있었고 그간 연예인 사진 등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황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징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당정 회의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일단 선거 중에 딥페이크를 악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시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의 그 범죄가 최근에는 지인 및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피해자 상처를 고려해서 당이 집중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것도 또 막아야 하는 것도 인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부 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대책을 지금부터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발언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8개가 통과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고성과 막말이 잦았던 본회의장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벌써. 그래? 나 못 봤어.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매입해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잇따라 처리한 겁니다. 의정 갈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더 쌓여가고 앞서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토론을 벌인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토론 형태의 원내대표와 의장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치 복원에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민생 법안에 손을 놨다는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벼락치기 합의에 여야 벼랑 끝 대치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 간 막판 교섭 타결에 성공하면서 병원 대부분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영향으로 보이는데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적정 임금 보장하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예고했던 총파업 하루 전날 전야제가 열린 겁니다. 단결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희생 강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무급 휴가로 절약된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국 병원 곳곳에서 파업 전야제가 열리긴 했지만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이미 고려대 의료원과 중앙대 의료원 등이 교섭 타결을 이룬 데 이어 밤샘 교섭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의료기관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은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조합원들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거나 조정기간을 연장해 노사 간 교섭이 계속 진행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 동력은 약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간호계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그다음에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반면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보건의료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병원들도 응급실 등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원과 간부들을 대거 파견해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연휴 앞뒤 2주 동안을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해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속속 떠나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29곳 응급의료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타스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대폭 올리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설 연휴 때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직 병의원 배정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고 그 기관들은 지금 선정 작업에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환자에게 체열이나 봉합 수술을 하고 처방과 의무 기록을 대리 작성하는 등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환자를 위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고발당한 경험도 생생합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간혹의 수건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죠. 어떤 점이 쟁점이고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 간호법의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간호법 통과가 간호계에 가는 의미는 이제서야 간호사의 업무, 즉 의료법상 유일하게 직원으로밖에 근무할 수 없는 간호사에게 의사 등이 지시할 수 있는 업무와 지시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핵심이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저희 PA 간호사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입니다. 이 PA 간호사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용어라고 해요. 네, 그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의료법은 물론 어느 법에서도 없고요.
용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록에도 없고요. 제가 실제로 PA를 통해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서 병원에 수차례 물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여러 차례 부인되었고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간호사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전문 간호사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 규칙 또 별도의 자격 인정 규칙까지 모든 법으로 갖추어져 있는 인력인데요. 그래서 모든 자격과 교육 과정까지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병원장이 안 뽑아주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가 아닌 규정이 없는 PA 인력을 뽑아서 그림자 노동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PA 간호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병원에서요? 그게 문제인데요. 어딘가에서는 수술도 하시고 어딘가에서는 오더를 넣고요. 어딘가에서는 학회에 쓸 논문을 내거나 학회에 따라가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을 진료 지원이라는 이번에 간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간호사가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그동안 이 피해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워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행위들이 사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은 불법인 건가요? 네, 불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부가 시범 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기보다 어떤 것은 법 안에, 어떤 것은 법 밖에 그 법이라는 경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 피해 간호사가 업무 중에 뭐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들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주로 PA 간호사 본인 또는 PA에게 일을 시킨 분들이 걸어오는 이제 다급한 전화를 몇 번 받았었던 것이고요. 소송을 하게 되는 건들은 뭐냐면 PA가 의료 행위에 관여를 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기록이 없고 기록 어딘가에도 없습니다. 의사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다가 PA의 존재를 알게 된 녹음 파일이라든지 환자가 의사가 아닌 사람을 봤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알려졌을 때 의사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시킨 직원이니 나와 얘기하자라고 하는 경우라면 연대 책임이나 의사의 책임이 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순간 간호사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됩니다. 기록이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의사가 어떤 오더를 내리면 PA 간호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PA들이 어느 병원에서는 의사인 것처럼 아까 제가 그림자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의사는 없지만 의사 부재한 상황을 임시적으로 채우고 메꾸는 형태로 그림자 노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를 하더라도 의사가 한 것처럼 의사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피해 간호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전혀 받을 수 없고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면 21세기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를테면 네가 떠안고 나오면 너에게 좀 더 쉬운 일을 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해서 한 번도 제대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꽤 많은 피해 간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16,000명 정도까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들만이고 사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은 이 피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환자들의 중증도와 요구도 그리고 필요한 의료 행위의 정도와 그 담당 의료진의 역량과 교육 정도와 숙련도에 따라 많은 것들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의료적으로 판단을 피해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의사에게만 진단권, 처방권이 있고요. 사실은 PA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PA 관련된 진료 지원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자체도 의료법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사를 대체한다는 일각의 그런 의견에 부합하는 내용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병원을 갔을 때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건가요? 의사가 이제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또 없으신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미 많은 일들을 PA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번에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이제는 엄격하게 정하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나서시면 이전과 다르게 경계를 넘나들던 업무들이 어떤 것은 경계 안으로 어떤 것은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될 거라서요. 시행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차차 고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도 과제로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사실 직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간호법상의 그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된 기준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규정 어디에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격 기준을, 자격 인정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현장 상황에 맞게 이것을 좀 조절하거나 규정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필요할 걸로는 보입니다. 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피해 간호사들의 역할이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이런 게 없었던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에 또 의료법 시행 규칙에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까지 다 만들어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들은 워딩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간호사에게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느냐. 그 규정을 보니 3년 이상의 경력과 교육과정이 2년 이상, 그럼 최소한 5년 이상인 건데 그런 비싼 인건비로 간호사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있는 규정에 따른 인력인 전문 간호사 대신 아무렇게나 뽑아서 쓸 수 있는 피해 인력을 뽑아서 사용해 오신 겁니다. 네. 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의협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료법 조항으로도 이 피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혹시나 논란이 생길 경우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의료법 2조 2항 5호 남옥에서 병원의 임상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단 이 한 줄로 간호사의 업무를 정해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는 수술도 시키시고요. 어디선 오도도 내고 수술 동의서도 받고요. 온갖 검사에 규정되지 않는 많은 그림자 노동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의료법으로 충분히 보호가 가능했다면 왜 이제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불법 인력이 16,000명까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규모로 늘어나게 두신 건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의료법 하에서는 사실 방치되다시피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의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료 보조 규정을 악용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을 통해 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 통과되면서 오히려 불법 의료 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간호법 통과로 불법 의료 행위가 만연할 거라는 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의료 행위는요. 간호법이 있어도 간호법이 없어도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시켜서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잘해도 그래서 환자를 살려서 악결과가 없더라도 면허 범위를 넘는 즉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놔두셨던 상황인데요. 간호법이 없을 때 불법 의료 행위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가 피해 간호사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공의 수련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의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는 어느 누구 다른 직역으로도 절대 대체가 불가능한 직역입니다. 간호법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공의 수련체계 역시 전공의 분들은 특별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매우 특수한 지위에 있으십니다. 이 특수한 지위와 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병원급 이상 의사, 병원장님들께서 이제부터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간호사의 업무를 정리하겠다는 간호법과 전공의와의 관계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앞서서 짚어본 것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 깊게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 현장에 계신 상황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될 거고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A 일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병원 다 문제가 생긴다. 일단 수술실부터 다 닫아야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인정하기 싫으실 겁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법을 이렇게까지 확대되게 방치될 수 없고요. 네. 의사만이 의사의 행위를 해야 의사가 한 대가로 받아가는 재정, 건보 재정이 이런 사기 행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남용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각 현장에서 맡은 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 네.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서쪽과 동쪽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과 동쪽 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볕이 강해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집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속초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 동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 시간인 오후 2시에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다 밤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내륙 지방은 열대야가 주춤한 곳이 많았지만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최장 열대야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을 관통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는 한낮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엔 키워드였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에서 40대 형제가 저수지에 빠져 참변을 당했습니다.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다가 동생이 물에 빠지자 이를 본 형이 물로 뛰어들었지만 둘 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해안 저수지, 소방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27일 오후 2시 50분쯤 저수지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45살 정모 씨가 밧줄이 풀린 보트를 잡으려다 물에 빠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작업자인 정 씨의 친형이 이를 목격하고 물로 뛰어들었지만 함께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입니다.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 형이 뛰어들었지만 둘 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중 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이 일렬로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종 20여 시간 만에 형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고 이어 동생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홍천군이 발주한 관광용 저수지 부교 설치 작업. 유족들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명조끼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이 일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년은 관리자들 한 사람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고를 자체한 것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을 발주한 홍천군은 시공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했고 현장 감독 역시 선임돼 있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저희 쪽이랑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 공사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홍천군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드낮에 법원 재판정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방청객이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법원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법원에서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고인은 자리가 부족해 방청석과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다 피습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고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고인은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로 1조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간 오늘 어두운 옷 입고 오셨거든요. 허공판때 욕설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아 나는 이 돈 못 돌려받을 걸로 안다. 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관련법을 보면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퇴거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cm 길이의 과도를 옷 속에 숨겨 법정 안에 갖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법원 보안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반입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재사용 가치가 높은 자원인 폐구리, 이른바 구리 스트랩을 중국으로 대량 밀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2년 새 빠져나간 물량만 6만 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산업계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항에서 선적을 준비 중인 컨테이너를 세관 직원들이 붙잡아 검사합니다. 포대에 담긴 화물은 폐 전선이나 기계 등에서 골라낸 폐구리, 이른바 구리 스크랩입니다.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세관에 적발된 구리 스크랩입니다. 세관에는 구리보다 저렴한 철 스크랩으로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세관은 국내 구리 스크랩이 중국으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밀수출 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1kg에 7달러 정도의 구리 스크랩을 1달러에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차액은 중국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구리보다 싼 철 스크랩을 수출했다고 신고해 매출액을 축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물량은 최근 2년 사이 확인된 것만 6만 8천 톤에 이릅니다.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와서 좀 더 높은 값으로 구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리를 파는 국내 업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높은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구리 스크랩을 수집한 업체들은 매출 기록이 남는 국내 기업 대신 현금으로 사가는 중국 수출 업체를 거래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때 구리 스크랩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출 업체 가운데 3곳은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한국인을 대표로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늘자 한국에서 직접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가 산업계 전반에서 쓰이는 원자재인 만큼
세관은 국내 기업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 동구 통영 대전 고속도로 파남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택배차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를 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뒷바퀴 쪽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8월 29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는 주요 국정과제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의료 공백 사태로 생기는 국민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과 가계대출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옵니다. 22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가 하락 반전할지 상승 기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이미지만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도 청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022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 파견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재작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박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입니까? 재판에 성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미이행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체불 진짜 진행됐나요?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표가 비숙련 노동자를 불법 투입해 23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자와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23살이고요. 이제 한국 땅에 4월 12일 날 귀국해가지고 아빠 곁에 와가지고 살려고 자격증까지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이렇게 살인자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에게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어난 맹독성 비소화합물 아르신가스 중독 사고.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노동청은 경영진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박영민 영풍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 이후로도 비슷한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선 올해만 노동자 2명이 또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타난 박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실제 사주에도 책임을 묻고 제련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 사주를 처벌하는 것이 영풍의 악질적인 경영 그리고 주변 환경 파괴, 인명사고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각종 사고로 노동자 15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 검사가 처가 소유 골프장 근무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을 싼 값에 대신 예약해줬다며 탄핵을 청구했습니다.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처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탄핵 소추안에 담겼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탄핵을 청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소추권을 남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3차례 변론을 열고 이 검사의 불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심리했는데 만약 헌재가 이 검사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앞서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5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야당은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처남 조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1,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군 기밀을 유출해 구속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수사 결과 정보사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무원은 7년 전 공항에서 만난 이들로부터 포섭된 뒤 아무런 제지 없이 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됐는데 그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현지 공장망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중국 측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협하며 포섭했는데 바꿔 말하면 정보요원의 신상과 동선, 가족관계까지 노출된 셈입니다. 수사 결과 팀장급 요원인 A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기밀을 어려움 없이 영외로 가져나갈 수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기밀은 대출을 신청한 뒤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보안 앱을 풀어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에서도 보안 때문에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화면 캡처가 군 정보사에서는 가능했다고 밝혀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기밀은 문서나 음성 메시지 형태로 모두 30건에 이릅니다.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블랙요원 일부 명단과 군 정보사의 임무나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을 넘기는 대가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뒤 1억 6천여만 원을 차명으로 받아왔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해당 정보사 요원에게 비밀 접근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영해 반출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유출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간첩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A씨가 정보 관련 예산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자신들 것이라며 허락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체코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원자로인 가압수형 경수로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5년 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유럽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원전에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갔다며 허락 없이는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발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원천 기술을 걸고 넘어져 일부 설비 계약과 기술 자문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득을 노리고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속내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기선 제압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입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효과를 좀 줄여보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자꾸만 많이 먹으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이 뒤통수가 좀 서늘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 300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0.6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39% 내린 41,091.4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장보다 0.60% 빠진 5,592.18, 나스닥 종합지수는 1.12% 내린 17,556.03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전당대회를 마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경합주인 조지아주를 버스를 돌며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동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전당대회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월즈 주지사와 함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조지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앞서 노동조합 행사를 찾아 트럼프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he blocked overtime benefits for millions of workers. He opposed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he even proposed slashing budgets for federal fire service programs. 북부 러스트벨트 유세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사진 촬영을 막았다는 이유로 캠프 관계자가 묘지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해리스 상승세에 급락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욘세와 푸파이터스 등은 트럼프 유세 행사와 동영상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altercation at Arlington Cemetery is the media creating a story where I really don't think that there is one. There is verifiable evidence. 이런 가운데 해리스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은 동서인 주디 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국빈 만찬과 오찬에도 참석하며 해리스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And this list also includes a member of my family, my sister-in-law, Dr. Judy Lee, who is also with us today. 또 최근 전당대회장에는 주디 리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큰엄마를 응원했습니다. Let's win this thing. 지난해 국빈 오찬 때 해리스는 한반도 밖에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란 게 자랑스럽다며 한국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곳곳에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전 공격을 시도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맹렬한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에 있는 석유 저장고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 드론은 러시아 곳곳에 석유 시설과 공항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3주째 러시아 본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 지원뿐 아니라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서방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Рішучість зараз, зняття обмежень для України на далекобійні удари зараз допоможе нам якнайшвидше завершити війну справедливо для України та світу загалом. 러시아의 허를 찌르며 본토 공략에는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병참 기지가 있는 포크롭스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가근위대는 쿠르스크 원전 인근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로켓 시스템의 불발탄을 발견해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원전 공격을 시도했다고 비난하면서 다음 달 종전 청사진을 밝히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Отдаем себе отчет в сущности эт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шу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и достигнем всех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크렘린궁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국 그 피해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선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사 판사는 드로프의 혐의를 인정해 예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500만 유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드로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프랑스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학대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물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정엔 성착취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리 검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인한 뒤 협박하려는 용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을 공동으로 창업한 형 니콜라이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강경한 조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t une autre histoire, mais c'est un message adressé a priori à l'ensemble de l'entrepreneuriat numérique, que ce soit en France ou à l'international.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국에선 AI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터졌습니다. 불과 300원이면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는 채팅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 본업은 IT 업체 기술자인데 은밀한 부업으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진 속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 한 장 가격은 원화로 불과 300원. 박리담의 수법으로 351명에게 7,000장 가까이 팔았습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나 연예인 옷도 벗길 수 있다는 자극적 광고글까지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验尸的时候确实没想到那么多。当好玩了，你看你现在弄的都是老百姓，还有学生。 현지 매체 신경보는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고 파는 채팅방이 한둘이 아니라고 고발했습니다. 한 채팅방 참여자만 15,000명, 13,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1,000원 돈만 내면 나체 사진을 만들어주고 동영상 얼굴 합성 요금도 4,000원이 안 됩니다. 처음엔 유명인들의 사진 위주로 합성이 이루어지다가 지인이나 동료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去教师的、去同事的，就他们女同事的这种各种图片，它其实都有。 지난 3월 출시된 화웨이 스마트폰의 AI 사진 보정 기능마저 옷 벗기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AI 修图的话，就是它可能是存在一些就是您说的这个问题，您再期待一下后续的优化，您看可以吗？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일찌감치 딥페이크 규제에 나섰지만 음란물 합성이나 사기 등 악용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보복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이른바 가해자 보복방이 등장한 건데요. 이 휴대폰에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4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방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 SNS 아이디, 거주지, 학교까지 아주 자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 정보까지 정리해서 올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신상 정보를 서로 요청하거나 제보하기도 하고 딥페이크 방을 알려주면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캐오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이번에는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4년 전 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따른 범행이라며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죠. 실제로 당시 이 사이트의 정보가 공개된 뒤 결백을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던 유튜버가 비슷한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죠. 이번에 취재한 보복방 안에서도 이거 확실한 거냐,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곧 새롭게 올라오는 신상 정보 글에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보복이 반복되는 이유로 사법체계 불신을 꼽습니다. 죄를 지어도 잡히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이 사적 보복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에서도 법적 장치를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가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른다고 하는데요. 피해 우려 속에 일선 학교에서는 SNS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의 문의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지워줄 수 있냐며 영상물 삭제를 의뢰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는 제가 지워줄 수가 있는 선이 있고 아닌 게 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유포된 영상이 있다. 그럼 제가 그건 100번이고 20번이고 지워줄 수 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에 나서자 가해자 측에서 수사에 대비해 증거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서 영상을 유포시켰고 이거를 지우면 피해자분한테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지우는 것은 피해자랑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는 SNS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학생회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얼굴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지를 올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SNS 게시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로 SNS 사진을 전부 내렸다며 분개하는 반응이 잇따르는 가운데 딸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은 텔레그램 안에서 유포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외부로 유출된 자료나 텔레그램방 접속 링크가 올라온 게시물 등을 지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에 나선 업체들도 있는 만큼 피해를 받거나 우려되는 경우 부담 없이 문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앞서 주변 지인들의 SNS 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꼬집었는데 피해자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 1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범 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적 행위가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측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상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하던 것들이 이렇게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 주셨거든요. 이런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선수로는 황혼기에 접어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프로 무대 20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고민도 한창인데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내 무대에 복귀한 뒤 김연경은 2년 연속 MVP로 배구 여제의 건재함을 뽐냈지만 마지막 문턱인 챔피언 결정전에서 거푸 지면서 우승 결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무리가 좀 제가 원하던 게 아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저희 홈 구장에서 다른 팀이 우승하는 걸 또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이 지난 아쉬움 때문에 은퇴기로 해서 1년 덜을 외친 김연경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파리입니다. 진짜 파리가 보입니다. 선수로 4강 신화를 2차례 썼던 올림픽에 국제배구연맹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특별한 경험을 했고 2,000명 팬들과 직접 만나 색다른 매력도 뽐냈습니다. 지난 6월엔 코로나19로 미뤘던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열면서 17년 정들었던 태극마크와도 뜨겁게 안녕했습니다. 울컥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얘기를 하니까 약간씩 올라오네요. 예. 약간씩 올라와요. 예. 그리고 V리그 데뷔 20번째 시즌 김연경은 우승으로 현역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덧 36살, 뛰던 것보다 어린 후배들과 호흡하면서 지도자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원래 스포츠 행정가가 앞순이었는데 최근 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스타는 감독으로 성공 못한다는 속설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선수 때 명예나 평판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코트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배구 여제는 가까이는 10월 개막하는 새 시즌 우승을 향해 멀리는 인생 2막 청사진을 그리며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표값 논란 속에 점유율 1위 대형 극장이 반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행사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매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혜택 기간을 연장한 건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CGV가 대형 멀티플렉스 가운데 처음으로 평일 저녁 시간대 영화를 반값에 보는 이벤트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앞뒤 요일에도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2D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배우 최민식이 MBC 프로그램에 나와 한 발언 이후 표값 논란이 재점화되자 행사가 마련된 것처럼 비치기도 했지만 영화관 측은 이와 무관하게 올여름 침체한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사 및 배급사와 협의해 더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관을 찾아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컬처 위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뺀 다른 날엔 배급사 등과 협의 문제로 박스오피스 1위와 2위 작품 등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객들은 기간을 늘린 데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네, SNS에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이런 행사가 계속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인연대는 CGV의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형극장 3사가 평상시 티켓 가격이나 불공정 정산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도로 관객을 얼마나 불러들일 수 있을지 업계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료와 별개로 재밌는 작품과 이를 위한 탄탄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게 관람객을 꾸준히 모을 핵심 요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위력을 키운 슈퍼태풍 산산이 오늘 오전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기습폭우 속에 토사가 무너져 가정집을 덮치는가 하면 돌풍으로 인한 부상자도 나오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거친 비바람이 태풍 10호 산산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는 산산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70m,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특별 경보까지 발령하며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河川の増水や氾濫、土砂災害、低い土地の浸水にも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あります。 가고시마시는 12만여 세대, 미야자키시는 20만여 세대 등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 피난 지시도 잇따랐습니다. 70mって言うから怖くて. 태풍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게릴라성 폭우로 무너진 토사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일가족 5명이 매몰됐다 일부만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초 잇따른 강진으로 집안이 갈라져 있는 곳이 많아 토사 붕괴 위험은 더욱 큽니다. 미야자키 현에서는 돌풍에 날아오는 유리 조각 등에 맞아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자동차가 전복되고 지붕이 파손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10호 태풍 산사는 하루 사이 최대 600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들도 무더기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위력을 키운 산산이 일본 열도를 고스란히 따라 움직일 경우 피해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에는 다소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한낮에는 여전히 무덥다고요? 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앞두고 밤더위가 점차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아직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방을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내륙 지방은 열대야가 쉬어간 곳이 많았지만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최장 열대야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 대전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는 한낮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